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오늘 새벽 0시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은 오전 0시 군 통수권자 자격으로 합동참모본부의 보고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 업무를 시작을 했으며 오전 11시 국회의사당에서 공식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을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과 조목조목 뜯어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오늘 윤 대통령 취임사는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좀 취임사 길이가 많이 짧아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예. 오늘 저도 이 취임식 네, 그 현장에 갔습니다만은 초청을 받아가지고 저는 더 이제 강론에 들어가겠지 했는데 끝나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한 15분 정도 길어봤자 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압축을 했는데 아마 그 취임 준비에서 만들어 온 그 취임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핵심적인 그런 포인트들만 전해주는 그런 쪽으로 취임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이제 대통령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게 잘 드러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각범 카스트 명예교수가 이제 취임사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분야별로 16명의 이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이런 내용을 넣자 저런 내용을 넣자 아이디어를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전문 라이터, 메시지 라이터가 이제 대통령 연설 메시지 썼던 친구가 들어가서 이제 이게 25일, 지난달 25일 날 이제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당선인한테 보고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 보통 이런 걸 하면 독해를 여러 번 거칩니다. 처음에 초안 잡고 회의하고 그리고 당선인 내지는 뭐 대통령 없이 또 이제 독해해서 최종본을 뭐 여러 번 고쳐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나중에 제가 볼 때 독해도 당선인하고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윤 대통령하고도 한 몇 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읽어보고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이제 의견도 말하고 빼고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문구 다듬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가 이제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후반에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됐다는 것도 완성이 됐는데 이게 25분에서 30분 안팎 분량으로 만들었는데 대폭 줄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도 한 20분 정도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오늘 박사님 현장에 들어보니까 한 15분 정도. 그런 것 같아요. 15분 정도 연설문이 뭐 대단히 이제 짧은 취임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거기서 아마 볼 땐 총론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다. 이렇게 정리한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론을 얘기를 하고 이 강론 부분은 생략을 해버린 것 같아요.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만은 그 취임사에서 33가지인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지켜진 것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는 이거 하나만 지켜졌다는 건데 그 33가지의 그런 구체적인 약속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지켜진 것은 딱 한 가지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비아냥을 그 받았지 약속의 않습니까? 반이라도 지켰으면 지금 참 훌륭한 대통령으로 그렇죠. 나거나 정권 재창출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만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쓸쓸하게 물러나는데 쓸쓸하게 또 씁쓸하게 물러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취임식 그 연설을 하는 그 과정에 저도 처음 봤는데 무지개가 엄청나게 큰 게 그 바로 연단 앞쪽으로 떴어요. 오늘 뭐 저도 오는데 여러 군데서 막 카톡을 보내주는 거예요. 내용을 봤더니 그 무지개 찍은 사진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설마 이게 이렇게 떴겠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 서광이 이제 제대로 비추나? 전국 개최 제대로 했나? 그런 생각까지도 싹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뭐 카메라 렌즈가 빛이 비쳐서 이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했는데 여러 명이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현장에서 직접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아주 크고 이쁜 무지개가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제 뭐 느낌은 사실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국가가 사실은 역사적인 퇴행을 했어요. 후퇴를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가 사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
그냥 과거의 주사파 논리라든지 뭐 이상한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잡아서 역사의 수레바가 뒤로 돌았는데 이제는 앞으로 다시 가는 뭐 그런 전기가 되지 않았나. 그 참석했던 한 4만여 명이 전부 함성을 치고 박수를 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연설이 좀 방해는 받았습니다만은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마음속으로 야, 참 좋은 나라가 열리나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그 연설문을 보면은 이 검찰 역시 검찰 출신답게 이 연설문도 핵심을 제일 앞에다 딱 내세우는 거.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앞에 서론을 길게 되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진짜 의례적인 것만 제외하고는 바로 이 결론으로 들어갔다고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 그 재건을 하겠다고. 재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의미가 좀 있는 얘기고 단어 아닙니까? 이 재건이라는 말을 골랐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민주진영 어떤 그런 걸 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이제 확실하게 한 거고요. 그다음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사람이 먼저인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이제 진정한 주인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하는 자기 편들만의 원래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자기를 반대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했는데 안 지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 그동안 그러니까 국민이 일부 국민만 주인인 나라였는데 이건 이제 재건하겠다. 확고하게 이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특히 시장경제 이 두 개의 어떤 가치, 사상은 우리 헌법에 아주 기초를 이루고 있는 가장 최고 가치 아닙니까?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헌법뿐만 아니라 이 법치가 무너진 그런 나라가 많이 됐다는 게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헌법에 기초한 헌법의 가치에 기반한 그런 나라를 다시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밝혔고 또 국제사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 하면서 이 국제사회와의 연대 특히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한 또 보편적 그 가치와 규범을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여러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 국제 사회를 선도하고 주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좀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설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세계 그렇습니다. 시민 여러분이라고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어떤 연설문에서도 이런 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취임 연설에서 이제 이런 게 나왔다는 거는 금방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세계 10위권 사실은 경제 대국이고 그렇습니다. 선진국이 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마지막에 나가면서 선진국 됐다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고 나갔지. 사실은 이제 그동안 우리 그 근대사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본다면 그 건국때 우리 남쪽은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택했다는 거예요. 시장경제에 기반한 그게 이제 뭐 희한하게 미국 가서 하버드 갔다 온 그런 독립운동가 있었고 그리고 그 재헌의회에 우리 그 사회 수많은 지식인들이 뜻을 모아서 사실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국가가 이제 북한하고는 달리 뭐 대부분이 그때 신생 독립국들은 사실은 모두가 잘 살자 하는 그 구호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그 박정희 정권 들어서 경제 개발을 하면서 우리 근위주의 체제로 개발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신용이 부족해서 돈이 없었잖아요. 국가가 해외에서 신용을 일으켜서 돈을 빌려왔어. 그것을 개인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재벌이라는 게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재벌은 물론 이제 그 자원을 독식하고 나쁜 점도 있었지만 주인을 만들어 줌으로써 사실은 피나게 열심히 해서 이제 경제 성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이제 문화력과 이제 경제력
국력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같은 걸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상당히 강조했는데 이게 지금 그 단순히 이 구호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외교, 안보, 또 국내 문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부분이 하나 드러났다.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세계와 우리 국내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난제들을 쭉 열거를 했습니다. 결국 이런 난제들을 세계의 어떤 문제들이든 국내의 문제들이든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치란 말이에요. 정치가 그러한 여러 난제들을 용광로에 넣어서 용해를 하고 조정을 하고 타협을 해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정치는 민주주의 위기다 할 정도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한다. 이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그 원인이 왜 민주주의가 지금 이렇게 제 역할을 못했냐.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가장 두드러진 윤석열 대통령이 쓴 단어가 반지성주의입니다. 반지성주의. 오늘 연설문에 가장 키워드는 저는 반지성주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지성주의, 지성주의라고 하려면은 또 합리주의 이런 것을 기반하는 것은 과학과 진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집단적 갈등을 이런 것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것만 그렇게 취사 선택하고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반지성주의의 문제점이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당당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오늘 강조를 했는데 이 반지성주의라는 의미가 뭐 어떻게 보면 원칙론을 얘기했다고 할 수 있고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아주 압축해서 지적했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런 문제점을 일으키고 현재 있는 문재인 과거 정권과 현재의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준엄한 경고를 날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사실은 들어와서 가짜뉴스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수많은 가짜뉴스도 만들었고 선전과 선동, 편가르기, 정오에 바탕을 둔 정치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적폐청산하고 이게 적폐청산을 뭐 처음 1, 2년 할 수가 있겠죠. 5년 내내 그냥 편가르고 적폐청산하고 그다음 전체주의 어떤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 다른 어떤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 이제 공격하고 괴롭히고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게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소수 의견에 대해서도 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꼭 표결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 것도 아까 합리주의와 지성과 과학주의에 의하면 틀렸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과 두 알을 놓고 큰 사과 두 알이 있다면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상황을 놓고 토론을 해서 어른 10명이 있는데 사과 두 알이 있으면 작아지는 거고 아이 한 명이 있는데 사과 두 알이 좀 커지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놓고 토론을 열심히 해서 사실은 어떤 지성주의에 따라서 양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뭐 금수완박법이나 이런 법률 처리 과정이나 또는 새 정부 우리 청문회나 이런 걸 보면 그런 토론이고 뭐 없잖아요. 무조건 편가르고 내 편 아니면 적이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5년간을 이제 반지성주의가 판치고 과학과 진실이 외면됐던 시대가 아니냐. 이거를 여기 의미심장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선전과 선동, 편가르기, 정오의 바탕을 둔 이런 그리고 어떤 미신이나 이념이나 이런 거에 바탕을 둔 정치가 사실 이제 민주주의 위기를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글로벌리도 보면은 뭐 푸틴 같은 경우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얘기하는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이제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특히 이제 민주당 쪽은 지금 완전히 반쪽 정부 만들어놨잖아요. 총리도 뭐 안 해놓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수 힘으로 상대 의견을 억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상대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 다름을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의견이 다른 사람은 적으로 이렇게 타도 대상으로 지금 삼아왔던 거고 가장 그 대표적인 말이 택개문입니다. 택개문. 이 택개문이라는 어떤 정치적 팬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문자 폭탄도 날리고 무슨 전화 공세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일반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당이라든가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자당 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마저도 양심의 목소리를 내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168석이에요. 172석에서 민영배가 위장 탈당해갖고 172석이 됐는데 또 저 광역단체장 하겠다고 의원들이 나왔고 168석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 168석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아니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출범을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완전히 절름발이 정권. 어떻게 보면 지금 개문발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 열어놓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윤석열 정부가. 그건 완전히 민주당이 수를 가지고 다수 폭정을 지금 여전히 이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그런 막무가내식 어떤 행포를 부리고 있는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온건한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반지성주의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엄한 경고 이걸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 뜻이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반지성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것은 자유다.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은 그런 것들을 타파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이죠.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 이제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자유를 이제 내세웠는데 이 자유를 내세운 것 자체는 상당히 사실은 좀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유가 확대되는 게 우리 이제 그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세 시대 때는 종교로부터의 어떤 자유를 점점 찾아오고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고 또 정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고 그렇게 왔는데 지금 우리 이제 대한민국 주변을 둘러보면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인민의 자유가 굉장히 확대됐죠. 근데 거기는 이제 정치적 자유는 상당히 이제 제한되고 있지만 경제적 자유는 확대되잖아요. 그리고 북한을 보면은 북한은 아직도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종교적 자유가 없는 체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저희 이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보면 우리는 경제적 자유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자유, 민주화 많은 걸 우리가 달성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더 고도해 가야 되는데, 지난 5년간은 이상하게 여기에 이제 약간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평소에 이제 얘기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통해 발전해 왔다. 이렇게 평소에 얘기를 해왔고요. 지난달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헌법 가치. 이 사람이 법률가니까 헌법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자유민주주의와 그 어떤 시장경제적 가치가 한국에서 좀 이게 위축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고치겠다 한 거고, 국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기업의 어떤 활동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도 이제 더 보장되겠다 이게 되는 거고, 국제적으로는 가치 공유한 어떤 연대 동맹에 대해서 그 가치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그 가치를 공유하는 데하고 더 협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 어떤 북한과의 관계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 지금보다 우리가 지난 정권은 뭐 지나친 친중 어떤 이런 게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외교 안보의 어떤 스탠스가 이제 변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자유라는 이 기본적인 가치,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다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지난 5년 동안 그 위축되는 어떤 정황이 있었고, 실제로 위축됐고, 특히 뭐 언론인이라든지 또 여러 분야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금 이렇게 새롭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지난 정부의 잘못이 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87 체제 이후 정치적 자유가 많이 확대돼 왔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이런 정치적 자유도 특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많이 억압을 받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반기업적 정서, 친노조 성향을 보이면서 사회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보 세력들은 원래 좀 평등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이 보수 세력들은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우리는 정치적 자유도 퇴행했다는 그런 인식 위에서 그러나 역시 자유라는 것에 정치적 자유와 함께 경제적 자유 이게 시장 경제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이 정치적 자유와 시장 경제가 병행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 경제 자체가 위축이 돼버렸다. 그게 이제 무슨 문재인 정권의 잘못도 크고 거기다가 이제 팬데믹이라는 이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보면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 연설문을 취임사를 썼던데요. 그러려면은 번영과 이 풍요, 경제적 성장이 아주 핵심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양극화라든가 사회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 결국 양극화, 사회 갈등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 밑바닥에는 경제적 요인들이 다 작용하고 있거든요. 옛날부터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곳간에서 이제 인심이 나고 공자님도 의식이 좋게야 예절을 한다 이런 그 예절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인사사고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제도와 시스템과 규칙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우면 도둑질이라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의식이 족하면 사실은 뭐 흉악한 범죄나 이런 걸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사회 이제 도덕과 질서를 이제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박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서 이제 자유를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는 그만큼 사실은 이제 자유에 대한 가치의 위기가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유만 하다 보면은 아까 우리 빈부의 격차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유는 결코 성자 독식이 아니다.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복지의 필요성도 제시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소한 기회의 균등은 다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래 조금 더 그러니까 보수적 입장에서 본 복지의 개념에 가까워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자유를 충분히 이제 누리고 그 자유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본 교육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어야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문화 혜택 뭐 이게 예술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뭐 음악이든 접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장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정한 규칙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성장보다는 있는 걸 다 나눠 먹자 해가지고 경제 정책의 그 무게 중심이 분배 쪽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퍼주기 정책을 펴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 분배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마구 퍼주기 그냥 뭐 묻지마 퍼주기를 이제 했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우리는 지금 동북아만 보면은요, 지금 우리 중국이라는 엄청난 경쟁 국가가 있습니다. 저기서 반도체, 뭐 전기차, 뭐 배터리 다 쫓아오죠.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국제 경쟁도 생각하면서 사실 효율적으로 이제 그 모든 우리 재정이라는 걸 집행해야 되는데 문은 이제 그런 걸 못했죠, 사실은. 그래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게 연대 아닙니까? 그런 양극화, 사회 갈등을 해소하려면은 경제적 어떤 풍요, 도약이 필요한데 그것은 한 나라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 과학과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야 그게 가능한데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만은 어떤 특정 국가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 미국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하고 연대를 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발전, 삶을 보장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 다른 나라와의 그런 협력과 연대는 필수적이다.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검사 출신이 예. 뭐이 전체적으로 기초장 보면은 쓰듯이 예. 딱 말씀하신 대로 뭐 딱 처음부터 뭐 딱 예. 주제 제시하고 그게 뒷받침하는 어떤 그 강론 뭐 디테일들을 차근차근히 풀어가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을 더 해야 우리가 최소한 3% 이상 잠재 성장을 성장해야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장하려 그러면 이제 혁신해야 되잖아요. 그럼 혁신을 하려 그러면은 합리주의고 지성주의, 반지성으로는 혁신을 못 하거든요. 글로벌리 협력해야 되고 연대해야 되고 국내적 연대도 해야 되고 국제적 연대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거는 뭐 연대는 사실은 통상 우리가 이제 진보적 어떤 가치라고 하는데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제적 번영이라든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평화, 이 평화가 이루어져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도 지속되고 또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만이 평화가 지속되는 그런 선순환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핵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겁니다. 이 북핵 문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북한이 진정으로 이런 북핵을 개발을 중단을 하고 실질적 비핵화의 그런 전환하는 노력을 보인다 한다면은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평화적 해결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그러나 일시적인 전쟁을 회피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처럼 김정은이라든가 그쪽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유화 정책이랄까 뭐 한반도 말은 평화 프로세스라고 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김정은한테 아부하는 그런 대북 정책을 펴가지고 평화는 어느 정도 유지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핵을 아주 고도화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뭐 ICBM, SLBM 쏘는 것은 물론이고 핵을 가지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엄포를 계속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뭐가 느껴지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늘 평화, 자기는 평화를 달성했다. 그리고 그전에는 뭐, 목함지뢰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같은 게 있었지 않았냐. 내가 있을 때 무조건 평화가 달성됐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해왔는데 그 평화는 사실 본질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일종의 뭐 분쟁이나 작은 국지적인 어떤 그런 마찰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가 아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는 평화쇼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저쪽이 이제 핵미사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걸 개발함으로 해서 국제적인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까지도 돼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정책을 거의 그냥 아주 평가절하한 거예요. 그래서 절하하고 그 대신에 지금 이제 제시한 것이 그 북한이 핵 개발 중단하고 사실은 북한이 핵 개발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누가 뭐 북한에 쳐들어가려고 한 나라도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쳐들어가겠습니까? 거기 뭐 정말 인민들 못 사는 지금 그런 땅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비핵화를 한다면 그 이제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보호해주기 위한 외교안보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인민이 잘 살든 인민이 죽든 얼마 전에 우리 어린이날 있었는데 제가 연합뉴스 마지막에 이제 함직에 쫓겨가지고 외신 사진 번역하는 부서에 가 있었어요. 밤에 그 외신 사진 번역을 하는데 그 유엔 이제 들어가서 북한의 그 고아원들한테 이제 식량을 이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유엔에서 이제 받은 식량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밥 먹는 고아원들이 나와요. 구호물품을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구호물품에 먹는 이제 고아원들 보면 애들이 머리 빡빡 깎고 우리 같이 버짐 같은 게 있는 애들이 우리 어릴 때 많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코 줄줄 흘리고 크면서. 그런 애들이 머리 빡빡 깎고 여자애도 머리 뭐 빡빡 깎은 애도 있고 그런 애들이 열대 명씩 앉아가지고 그 종지 2개에 하나는 밥, 옆에는 그냥 나물. 그것도 맛있다고 그냥 막 집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한 인민을 위한 사실 어떤 대화와 북한 대북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은 그냥 김정은 그 패밀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만약에 북한 그 지도부가 만약에 이런 비핵화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온다면 인민을 위한 지금 대북 정책, 담대한 대북 정책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북 정책의 상대가 김정은 정권에서 북한 인민으로 뭐 전환했다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흐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이건 바른 판단이다. 우리가 뭐 북한의 2,500만 인민을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그 후진국의 선진국 때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근데 체제를 뭐 보장해 주려고 김정은한테 뭐 돈을 갖다 바치고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지양해야죠. 그렇죠.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김정은 체제를 옹이하는 그런 대북 정책을 쭉 취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대화문은 늘 열어놓고 있대. 그러나 가짜 평화를 위해서 그런 평화쇼는 하지를 않겠다. 또 북한이 어떤 무력 위협을 한다면은 그에 상응하는 자유력이랄까 이런 것은 확고하게 이렇게 안보 태세를 갖추겠다. 그런 양면 전략을 지금 구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오늘 취임사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취임사의 마지막은 역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10대국이 될 정도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 이러는 것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이 취임사를 보면은 한편에 잘 쓴 어떤 아주 논문이랄까 그런 것을 읽는 듯한 느낌을 저는 가졌습니다. 아주 뭐 기승전결이 딱 들어맞게 이렇게 취임사를 구성을 했고 일목요연하게 자기가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그 큰 청사진만 보여주고 그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여야 하고 오늘 뭐 취임식의 큰 그 구호랄까 프레카드가 바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 진짜 국민이 주인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오늘 취임식이 이루어지는 그 중간에 제왕의 자리에 있었던 청와대가 오늘 시민들한테 개방됐지 않습니까? 그걸 아주 그냥 문 여는 순간을 쫙 보여주더라고요. 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